한밤중 키이우 대통령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1,000억 달러, 중국 현금 지원, 유럽 비탄감이 동시에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1,200조 원 재건 프로젝트. 하지만 우크라이나 차관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권한을 한국에. 백악관도 중난아이도 엘리 제공도 동시에 발칵 뒤집힌 이유. 계약서 없이 모든 강대국들을 제친 충격적인 72시간. 그 전말이 지금 공개됩니다. 제 이름은 스테판 밀러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40년 넘게 수석 분석가로 일해왔죠. 냉전 시대부터 시작해 걸프전, 이라크전, 그리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저는 수많은 전쟁과 그 뒤에 숨겨진 더러운 거래들을 목격했습니다. 외교관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이 테이블 위에서 나누는 것은 이권입니다. 땅과 자원, 그리고 돈이죠. 하지만 그날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캠핀스키 호텔 특실에서 제가 목격한 광경은 제 40년 경력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만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은 비밀리에 소집된 우크라이나 전후재건 협상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협상이었지만 실상은 늑대들의 식탁이나 다름없었죠.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제네바의 풍경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상석에는 미국 최대 투자은행의 대표 데이비드 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냉혈한이었죠. 그 옆에는 중국 특사 왕 주석이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프랑스와 독일의 외교관들도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우크라이나 차관 올레나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조국의 운명이 걸린 날이었으니까요. 데이비드 롤이 침묵을 깨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건조한 소리였죠. 올레나 차관, 우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안서는 읽어보셨겠죠?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탕감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빚을 없애주겠다니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하지만 그 뒤에 붙은 독소 조항이 문제였죠. 데이비드 롤은 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흑토지대, 경작권과 동부의 리튬, 광산 채굴권을 향후 50년간 우리 컨소시엄에 임대하는 조건입니다. 물론 재건 사업의 우선 협상권도 포함해서요. 그것은 사실상의 식민지 계약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옥하다는 우크라이나의 흑토를 50년이나 가져가겠다는 건 나라의 심장을 파내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중국 특사 왕 주석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중국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해 항만 운영권까지 보장해 주신다면 즉각적인 현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올레나 차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영원히 노예가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당장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병원에는 약이 없었으며 발전소가 파괴되어 도시는 암흑천지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말없이 앉아있던 동양인 남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이 왜 이 자리에 초대받았는지조차 의아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한 자본을 가진 것도 아니고 유럽처럼 정치적 영향력이 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의 옷차림은 묘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다른 외교관들이 수천 달러짜리 맞춤 정장을 입고 있을 때 한국 대표단의 리더인 한태일 본부장은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현장에 뛰쳐나갈 사람처럼 보였죠. 한태일 본부장은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낀 채 늑대들이 먹잇감을 나누는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길 기다리는 하이에나일 뿐이라고요. 힘없는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데이비드 롤이 재촉했습니다. 차관님, 펜을 드시죠. 밖에 기자들이 기다립니다. 올레나 차관이 고개를 떨구며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계약서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의자 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드르륵.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한태일 본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데이비드 롤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죠. 미스터 한,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앉으시죠. 하지만 한태일 본부장은 그를 무시하고 올레나 차관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쥐고 있던 펜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챙그랑.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외교석상에서 있을 수 없는 무례함이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미쳤습니까? 한태일 본부장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올레나 차관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딴 종이 쪼가리에 사인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통역을 통해 그 말이 전해지자 회의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종이 쪼가리라니요. 수백조 원이 오가는 협정 문서를 두고 말입니다. 데이비드 롤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미스터 한, 당신의 나라가 이 판에 낄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하오. 우린 지금 우크라이나를 구하려는 겁니다. 그러자 한테일 본부장이 고개를 돌려 데이비드 롤을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하던지 산전수전 다 겪은 저조차도 움찔할 정도였습니다. 구한다고요. 당신들 눈엔 저게 사람으로 보입니까? 내 눈엔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는 다시 올레나 차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뱉었습니다. 계약서는 나중입니다. 우린 당장 사람부터 살려야겠습니다. 올레나 차관이 멍하니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지금 카르키우의 병원들이 정전됐다고 들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멈추면 아이들이 죽습니다. 우린 걔들부터 살리러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는 제네바였고 카르키우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쟁터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경은 봉쇄되어 있었고 어떤 민간 기업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테일 본부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 대표단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짐 챙겨. 한국 대표단은 기다렸다는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군대 같았습니다. 그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데이비드 롤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가긴 어딜 간다는 거요. 지금 국경을 넘으면 보험 처리도 안 돼. 당신들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후회하지 마시오. 한테일 본부장이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어깨너머로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린 계산기 두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빚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친구가 죽어가는데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닙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중국 특사 왕 주석이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허세일 뿐입니다. 한국이 무슨 수로 전쟁터에 들어갑니까?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나 타겠죠. 모두가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쇼맨십이라고 생각했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의 뜻을 거스르고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꼬리를 내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 그리고 전 세계의 오판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철저히 틀렸습니다. 그 시각, 한테일 본부장과 한국팀이 향한 곳은 제네바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리무진 대신 대기시켜 놓은 낡은 벤에 올라타더니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동쪽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안전한 서울이 아니라 포탄이 빗발치는 우크라이나 국경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 무모한 질주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 스테판 밀러조차도 말입니다. 그날 밤, 한국팀은 국경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짐칸에는 도대체 무엇이 실려 있었을까요? 그리고 닫힌 국경을 어떻게 뚫으려는 걸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팀이 정말 국경으로 향했다고요? 제네바 회의가 끝난 다음날 새벽,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폴란드 주재 유엔 연락관이었죠. 밀러 박사님, 한국팀이 폴란드 국경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잠옷차림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공항으로 달려가 첫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테일 본부장, 그는 진심이었던 겁니까? 정말 전쟁터로 가려는 겁니까? 폴란드 국경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국경 검문소 근처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특수 트레일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50대가 넘었죠. 각 트레일러마다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고 그 크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트레일러 옆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등에는 한글로 뭔가 쓰여 있었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K-파워라고 적혀 있었다는 걸. 한테일 본부장이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점퍼 차림이었죠. 그는 무전기를 들고 뭔가 지시하고 있었어요. 군대 같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군사 작전 같았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스터 한, 이게 다 뭡니까? 한테일 본부장이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따라오신 겁니까? 답해 주십시오. 이 트레일러들엔 뭐가 실려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술자들입니다. 500명이요. 그리고 짐칸에 실린 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죠.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폴란드 국경 수비대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왔어요. 수비대장이 내려서 한테일 본부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중년 남자였죠. 당신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들입니까? 한테일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을 운반하려는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어요. 우리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구조대입니다. 수비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구조대? 50대 트레일러를 끌고 온 구조대는 처음 보는군요. 컨테이너를 열어보겠습니다. 한테일 본부장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열어보시죠. 그가 손짓하자 한국 기술자 몇 명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컨테이너의 문을 열었어요.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문이 좌우로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들과 제어판, 그리고 중앙의 원통형 구조물. 저는 40년간 국제 문제를 다뤘지만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수비대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테일 본부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형 모듈러 원자로입니다. KMR-100이라고 부르죠. 이동형 원전이에요. 원전이라고요? 수비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원전을 트럭에 싣고 다닌다고요? 그게 가능하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100메가와트급이에요. 카르키우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져온 게 돈도 계약서도 아니었다는 걸. 그들은 진짜 해결책을 가져온 겁니다. 전기가 끊긴 도시를 살릴 원전을요. 수비대장이 다른 컨테이너를 가리켰습니다. 저건 뭡니까? 이동형 수술실입니다. 5개 동이 들어 있어요. 조립하면 완전한 병원이 됩니다. 수비대장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본부에 보고하기 시작했죠. 저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이 모든 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비대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나토 사령부와 통화했습니다. 당신들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원전을 전쟁터에 반입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한테일 본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카르키우의 신생아 중환자실이 정전됐습니다. 인큐베이터가 멈추고 있어요. 몇 시간 안에 아이들이 죽습니다. 우리를 막을 겁니까? 규정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국경에서 막힌 겁니까? 그때 한테일 본부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잠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비대장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나토 유럽군 사령관님이십니다. 직접 통화하시죠. 수비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국경수비대 야누시 대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수비대장이 전화를 끊고 한테일 본부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별 통과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인도주의적 긴급 수송으로 분류됐어요.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한테일 본부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토 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죠. 차단봉이 올라갔습니다. 50대의 트레일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테일 본부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타시했습니까, 박사님? 역사의 현장을 보고 싶으시다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타겠습니다. 저는 한테일 본부장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벤이었어요. 뒷좌석에는 도면들과 공구 상자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이 사람은 정말 외교관이 아니라 현장 기술자였습니다. 차량 행렬은 동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풍경이 달라졌어요. 파괴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포탄 자국이 선명한 벽들, 부서진 다리, 텅 빈 거리. 저는 한테일 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위험하잖아요. 그가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받았으니까요. 받았다고요? 70년 전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세계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미국이 왔고 유엔군이 왔고 의료진이 왔어요. 마시 병원 아십니까? 이동형 야전 병원이었죠. 그게 없었으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걸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게요.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받은 도움을 잊지 않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다른 나라에 갚고 있었죠. 밤새 달렸습니다.
중간에 우크라이나 군 검문소를 몇 번 지났어요. 하지만 올레나 차관이 이미 통보를 해놓았는지 모든 검문소가 우리를 통과시켜줬죠. 새벽 5시, 우리는 카르키우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윤곽이 보였어요. 불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암흑이었죠. 차량이 멈췄습니다. 한태일 본부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전 차량, 도착 확인. 5분 후 하차 준비.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이었습니다. 카르키우 시민들이었죠. 그들은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올레나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정말 오셨군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한태일 본부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사람부터 살린다고. 시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박수였어요. 새벽이라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박수에는 감사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한태일 본부장에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시들어가는 꽃이었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죠. 감사합니다. 코리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구나. 계약서와 조건이 아니라 진심과 행동으로 하는 외교. 40년간 제가 본 외교는 가짜였던 겁니다. 진짜는 바로 이거였어요. 한태일 본부장이 기술자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일을 시작합시다. 우리한테 시간이 72시간밖에 없습니다. 72시간.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72시간 안에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태일 본부장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피곤한 웃음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원전을 가동시킵니다. 72시간 안에 이 도시에 불을 켜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원전을 72시간 만에 가동시킨다고요? 보통 원전은 10년이 걸리는데요. 이 사람들 정말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해낼 것 같았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불가능에 도전하는 72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카르키우 외곽, 지하 벙커였습니다. 소련 시절 만들어진 방공호였죠. 한국팀이 원전을 설치할 장소로 선택한 곳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 벙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조명을 설치하고 작업 준비를 시작했죠.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안경을 낀 얼굴이 지적으로 보였죠. 저는 박경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이번 작업을 총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정말 72시간 안에 가능합니까? 박경태 박사가 저를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는 벽에 큰 도면을 펼쳤어요. 작업 계획표였죠. D-Day, 오늘, 기초 설치와 모듈 연결. D-Day 플러스 1, 냉각 시스템 설치와 제어판 연결. D-Day 플러스 2, 최종 점검과 시운전. D-Day 플러스 3, 가동. 우크라이나 기술자 30명도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인들이 뭘 어떻게 하려는지 몰랐으니까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에서 거대한 모듈들이 하나씩 내려졌어요. 크레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이 가져온 특수 리프트가 있었죠. 유압으로 움직이는 장비였어요. 모듈들이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레고처럼 딱딱 맞춰지더군요. 박경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KMR100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원전은 현장에서 모든 걸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그래도 보통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KMR100은 10년 연구 끝에 만든 혁신 기술입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기술력이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술.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D-Day 플러스 1. 그러니까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비상이 걸렸어요. 냉각 시스템의 주요 부품에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박경태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예비 부품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와야 해요. 한태일 본부장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 본사입니까? HB351 부품이 필요합니다. 즉시 공수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낼 겁니까? 민간 항공은 다 끊겼는데요. 군용기를 쓰십시오. 국방부와 조율하세요. 12시간 안에 이곳에 도착해야 합니다. 정말로 군용기가 왔습니다. 10시간 후 인천에서 출발한 공군 수송기가 폴란드에 착륙했어요.
거기서 헬기로 환승해서 카르키우까지. 부품이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요. 국가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부, 군, 기업이 일사불란하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D-Day 플러스 2, 셋째 날이었습니다. 최대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후 4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공습 경보였죠. 대피하십시오. 미사일 경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대피호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경태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계속합니다. 지금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올레나 차관이 달려왔어요. 미친 짓입니다. 대피하세요. 하지만 한태일 본부장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린 괜찮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만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세요. 저는 그 순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대피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기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는 남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이었죠. 땅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는 자동호총을 들고 벙커 입구에 섰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대피하라니까요. 그 군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지키겠습니다. 대피는 못하겠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살리러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당신들을 지킬 차례입니다. 곧 다른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돌아왔습니다. 10명, 20명. 그들은 벙커 주변에 방어선을 쳤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계약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동맹. 공습은 1시간 뒤에 끝났습니다. 다행히 우리 쪽은 피해가 없었어요.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D-Day 플러스 3,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점화식이 열렸습니다. 카르키우 시민 수천 명이 모였어요. 촛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올레나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한국이라는 친구가 우리에게 빛을 선물합니다. 박경태 박사가 제어판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72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가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낮게 우웅거리는 소리. 원자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냉각수 순환 정상. 제어봉 위치 정상. 출력 상승 중. 한태일 본부장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카르키우 전역에 불이 켜졌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건물의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왔죠. 3개월 만에 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다. 불이 들어왔어.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노인들이 울었습니다. 여자들이 서로 껴안았죠.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만 명이었어요. 그들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태극기였어요. 감사합니다, 코리아. 대한민국 만세.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40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으로 카메라를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한태일 본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울지 마십시오, 박사님.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기적을 이뤘잖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병원을 세워야 합니다. 최전방에요. 저는 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정말 끝이 없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말한 최전방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날지. 그날 밤, CNN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72시간 만에 원전 가동 성공. BBC는 이렇게 보도했죠. 21세기의 기적.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외교.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만든 큰 기적. 하지만 제네바 협상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데이비드 롤이 책상을 내리쳤다고 들었어요. 한국을 당장 막아야 한다. 중국 특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이건 우리 1대1로를 위협한다. 유럽연합 외교관들도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판을 뒤집고 있다. 세계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감동하고 한쪽은 분노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선택했어요. 다음날 아침, 한태일 본부장이 발표했습니다. 이제 병원을 세우겠습니다. 도네츠크 인근 최전방입니다. 그곳에 200병상 규모의 모듈러 병원을 건설하겠습니다. 올레나 차관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아직도 교전 중인 지역이에요. 한태일 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곳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들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겁니까? 원전도 모자라 이제 최전방의 병원을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 50명이 자원했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도 있었어요. 김서윤 교수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 보자. 이 미친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또 만들어내는지. 도네츠크 인근 최전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본 곳 중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포성이 들렸습니다. 둔탁한 폭발음. 15km쯤 떨어진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한국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김서윤 교수가 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강했습니다. 여기가 병원을 지을 곳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서윤 교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네, 여기가 최적입니다. 전선에서 가깝고 후송하기도 쉽죠.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저를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안전한 곳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모듈러 병원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 50개가 도착했어요. 각 컨테이너는 이미 병실로 꾸며져 있었죠. 침대, 의료 장비,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48시간 만에 병원이 완성됐습니다. 5개 동이 연결된 구조였어요. 중앙에 응급실, 양옆에 입원실, 뒤쪽에 수술실과 중환자실. 200병상 규모였죠. 김서윤 교수가 병원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환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첫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차에서 들것이 내려졌죠.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폭격으로 다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흙과 피로 범벅이었어요. 다리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죠. 옆에서 여자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미콜라. 내 아들. 김서윤 교수가 즉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흘렸습니까? 1시간쯤 됐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김서윤 교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술실로. 지금 당장. 들것이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김서윤 교수와 한국 의료진이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복도에 주저앉아 기도하고 있었죠.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이레나라는 이름이었어요. 괜찮을 겁니다. 한국 의사들은 최고예요. 이레나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요. 미콜라는 제 전부예요. 남편은 전쟁에서 죽었어요. 이제 아들밖에 없어요.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빨간 불.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죠. 6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이레나는 그 시간 내내 기도했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했죠. 종교는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신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윤 교수가 나왔어요. 수술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죠. 그녀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이레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녀는 김서윤 교수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김서윤 교수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일이니까요. 미콜라는 강한 아이예요. 곧 뛰어다닐 겁니다.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콜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죠. 이레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미콜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곳이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한국 선생님들이 너를 살려주셨어. 미콜라가 김서윤 교수를 보았습니다. 한국이요? 김서윤 교수가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래. 나는 한국에서 왔어. 너 이제 괜찮아. 미콜라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서윤 교수가 그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미콜라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김서윤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아니? 학교에서 배웠어요. K-팝 좋아해요. 그 순간 김서윤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걸 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군인들, 민간인들, 아이들까지. 한국 의료진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김서윤 교수가 제안했어요.
환자들을 위해 작은 행사를 하면 어떨까요? 한국 의료진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작은 트리를 세웠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선물들도 있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였어요. 100명쯤 됐을 겁니다. 한국 의료진도 모두 나왔죠. 김서윤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잊으시길 바랍니다.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국 의료진이 한국어로 불렀고 우크라이나 환자들이 우크라이나어로 따라 불렀어요. 두 언어가 섞였지만 조화로웠습니다. 음악은 국경을 넘어서니까요. 노래가 끝나고 선물 시간이었습니다. 미콜라에게도 선물이 갔어요. 작은 상자였죠. 미콜라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태권도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하얀 도복을 입은 인형이었죠. 우와! 미콜라가 환호했습니다. 김서윤 교수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 나으면 한국에 와. 진짜 태권도 가르쳐 줄게. 정말요? 약속해. 미콜라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저 태권도 선수가 될래요. 한국에서요. 그 순간 병원 전체가 따뜻해졌습니다. 밖은 영하 20도였지만 안은 따뜻했어요. 이레나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윌러 박사님. 네,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인 것 같아요.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40년간 분쟁 지역을 다녔지만 평화를 본 건 여기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기적을 봤다. 의학의 기적이 아니다. 인간의 기적이다. 한국 의사들은 돈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생명을 살리러 왔다. 그게 전부다. 이렇게 단순한 진실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제네바에서 급보가 날아왔어요. 긴급 회의 소집. 한국 배제한 표결 예정. 강대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을 협상장에서 몰아내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제네바로 돌아온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협상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노골적이었죠. 데이비드 롤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의 방향성에 대해서요. 그가 서류를 돌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재건 프로젝트 전문성 강화 방안. 겉으로는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한국을 배제하려는 계획이었죠. 재건은 경험이 풍부한 국가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축이 되고 다른 국가들은 보조 역할을 맡는 게 효율적입니다. 중국 특사 왕 주석이 거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중국도 1대1로 경험이 풍부하죠. 한국 같은 경험 없는 나라가 주도하면 위험합니다. 프랑스 외교관도 가세했어요. 맞습니다. 이미 원전 설치 과정에서 안전 규정 위반이 여러 건 보고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위반이 있었습니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건 못 봤습니다. 데이비드 롤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윌러 박사, 당신은 기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거짓말이었어요.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찬성. 중국, 찬성. 프랑스, 찬성. 독일, 찬성. 한국 배제안이 통과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폴란드 대표였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한국 팀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들은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켰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엄격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동유럽 국가 대표들도 동조했습니다. 우리도 반대합니다. 표결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미국 관계자와 마주쳤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스티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한국을 이렇게 막으려는 겁니까? 스티브가 주변을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밀러, 당신은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재건 사업이 아니에요. 지정학적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들도 한국 모델을 원하게 될 겁니다. 그럼 미국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고요?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강대국들의 이권 싸움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방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CNN은 한국 원전 안전성 의문이라는 기사를 냈죠. 근거는 익명의 전문가 증언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지나친 개입,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 우려라는 사설을 실었어요.
가짜 뉴스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같은 터무니없는 소문들이요.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들의 배후를 추적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PR 회사가 개입돼 있었어요. 누가 돈을 댔는지는 명확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크라이나 내부였습니다. 친서방파 정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의회에서 발언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나토 가입이 우선입니다.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과 계약하면 나토 가입은 없다. IMF 지원도 중단한다. 올레나 차관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요회의는 분열됐어요. 우리가 한국만 믿고 갈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밥 먹고 삽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나토 우산이에요. 울레나는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났어요. 차관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올레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한국을 원해요. 하지만 현실은 미국 없이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한국 측도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태일 본부장에게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철수를 고려하십시오.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죠. 한태일 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현실을 보십시오. 이미 3천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계약도 없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때로는 옳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태일 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도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장의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박경태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겠습니다. 철수 명령이 떨어져도요. 김서윤 교수도 동의했어요. 환자들을 버리고 갈 순 없어요. 미콜라는 어떡하고요. 다른 기술자들과 의료진도 같은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게 한국인이구나. 명령이 아니라 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콜라가 편지를 썼어요. 회복하면서 한국어를 더 배웠죠. 그가 쓴 편지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에게 고맙습니다. 제 다리를 살려주셔서 저는 이제 걸을 수 있어요.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이레나가 그 편지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요. 미콜라가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사진. 편지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10만 번, 100만 번 공유됐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키이우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10만 명이 넘었죠. 그들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지켜라.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다. 미국 아니라 한국이다. 시위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카르키우, 리비우, 오데사. 모든 도시에서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올레나 차관이 결심했습니다. 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소집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도 키이우로 날아갔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대통령궁 기자회견장. 500명의 취재진이 모였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죠. 올레나가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문서가 세계를 뒤집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키이우 대통령궁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500명의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올레나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을 내렸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오늘 저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지난 2달,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강대국들의 제안이 있었죠. 천문학적인 돈, 빚 탕감, 재건 지원, 듣기에 달콤한 제안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땅을 50년간 임대하라. 우리 자원을 넘기라. 사실상 주권을 팔라는 요구였죠.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친구인가? 누가 진심으로 우리를 돕는가? 아니면 우리를 이용하려는가? 올레나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계약서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트럭에 원전을 싣고 왔죠. 우리가 뭘 줄 수 있냐고 묻지 않았어요.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올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2시간 만에 카르키우에 불을 켜렸습니다.
3개월 동안 어둠 속에 있던 우리 도시에 빛을 돌려줬어요. 계약서 한 장 없이요.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최전방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의사들이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렸어요. 미콜라를 기억하십니까? 9살 소년. 그 아이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한국 의사들 덕분에요. 올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한태일 본부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받았으니까요 라고. 70년 전에 받은 도움을 갚는 거라고.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이게 진짜 동맹 아닙니까? 이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올레나가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저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해서 선언합니다. 그녀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의 모든 권한을 대한민국에 위임합니다. 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모든 권한이요? 올레나가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1200조 원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방식으로 합니다.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응을 고려하셨습니까? 나토 가입은 어떻게 되고요? 올레나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더 중요해요. 10만 명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라고. 저는 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릅니다. 중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요? 우리도 막대한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중국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파트너로서요. 한국이 리더입니다. 프랑스 기자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00조 원이에요. 올레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72시간의 기적을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요. 저는 믿습니다. 한국이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회견이 끝나고 올레나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한태일 본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굳은 악수였죠. 고맙습니다, 차관님. 믿어주셔서. 올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대통령궁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었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수만 명이었죠. 그들은 태극기와 우크라이나 국기를 함께 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대한민국 만세. 한국 우크라이나 영원히.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울었어요. 한태일 본부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박사님. 행복해서 우는 겁니다.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보는 게. 그날 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은 긴급 뉴스를 내보냈어요. 우크라이나, 한국의 전후재건 전권 위임, 역사적 결정. BBC는 이렇게 보도했죠. 21세기의 마셜 플랜, 한국이 새로운 리더로. 뉴욕타임스 일면 톱 기사, 작은 나라의 큰 승리, 한국, 세계 질서를 바꾸다. 하지만 제네바 협상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데이비드 롤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이럴 수가. 우리가 1000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중국 특사도 분노했습니다. 이건 배신이다. 우리 1대1로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야. 유럽연합 외교관들도 당황했죠. 이제 우리 입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결정은 확고했으니까요. 며칠 뒤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K-리빌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5년간 1200조 원을 투자해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겠습니다.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가장 선진적인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한국은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언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고 발표하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가 바뀌는 걸 봤다. 돈과 힘이 아니라 진심과 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다. 한국이 증명했다. 작은 나라도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다음 날 저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팀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끝까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200조 원의 재건 프로젝트. 과연 한국은 해낼 수 있을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아니, 반드시 해낼 거라고. 선언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됐어요. 서울과 키이우를 오가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 재건팀을 따라다녔죠. 그들의 작업 방식을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키이우 대통령궁 대회의실.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한국 측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왔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총리가 참석했죠.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K 리빌드 마스터 플랜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한태일 본부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단순히 부서진 걸 고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전체 규모였어요. 총 예산 1200조 원. 기간 5년. 하지만 주요 프로젝트는 2년 안에 완성합니다. 참석자들이 술렁였습니다. 2년? 그게 가능한가? 10개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각 도시는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 시티 모델입니다. 완전 자동화, 재생에너지 100%, 자율주행 대중교통. 다음 슬라이드. 농업이었습니다. 1000개의 스마트팜을 설치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토는 세계 최고죠. 여기에 한국의 인공지능 농업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성이 3배 증가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식량 창고가 될 겁니다. 인프라 슬라이드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에 5G 네트워크를 깔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어요. 교육, 의료, 모든 게 디지털로 연결됩니다. 에너지 부문이었습니다. 소형 모듈러 원전 20기를 추가 설치합니다. 재생에너지와 결합하면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유럽에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핵심이었죠. 이 모든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이전합니다. 무상으로요. 우크라이나 기술자 10,000명을 교육시킵니다. 5년 후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기술까지 넘긴다고요. 한태일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총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즉시 실행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마리우폴이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도시였죠. 저는 현장으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충격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군요. 건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폐허, 그 자체였죠. 한국 건설팀이 도착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인력이었어요. 중장비도 100대가 넘었죠.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10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짓겠습니다. 6개월 안에요. 6개월? 저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모듈러 공법입니다. 건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와요.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됩니다. 레고처럼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도착했어요. 각 컨테이너는 이미 완성된 아파트 한 채였죠.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쌓았습니다. 하나, 둘, 셋. 층층이 쌓이더니 이틀 만에 10층 건물이 완성됐어요.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리우폴에는 이미 100개 동의 아파트가 서 있었어요. 학교도 세워졌고 병원도 들어섰죠. 공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친환경이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지붕마다 설치돼 있었고 빗물 재활용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죠. 첫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1000가구가 들어왔어요. 저는 한 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반이라는 남자였죠. 40대 중반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새 집은? 이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꿈만 같아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는데 이제 이런 집을 얻다니. 그것도 공짜로요. 공짜요? 네. 한국 정부가 주는 겁니다. 5년만 살면 소유권도 준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집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고요? 한태일 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사업적으로 맞는 겁니까? 다 퍼주는데요. 그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투자입니다. 나중에 돌아올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발전하면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사업할 수 있죠. 그게 진짜 수익입니다.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죠. 다음은 농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평원으로 갔어요. 끝없이 펼쳐진 흑토지대였죠. 한국 농업 전문가들이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온실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가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완전 자동화입니다. 농업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이 온도, 습도, 영양분을 조절해요. 사람은 관리만 하면 됩니다. 현지 농부들이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70년 농사지었지만 이런 건 처음입니다. 한국 기술은 정말 마법 같아요. 그의 손자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농작물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할아버지, 이제 힘들게 일 안 하셔도 돼요. 기계가 다 해줘요.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한국.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확이 시작됐어요. 수확량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존의 3배였죠. 품질도 최상급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유럽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 레이블이 붙은 채소들이 독일, 프랑스 슈퍼마켓에 진열됐어요. 유럽 소비자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산이라고? 믿을 수 없어. 품질이 최고네. 우크라이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중간 평가가 있었습니다. 양국 정부가 모여 성과를 점검했어요. 숫자들이 발표됐죠. 전력 자급률 95% 달성, 15만 채 주택 완공, 30만 개 일자리 창출, GDP 15% 성장.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민 여론조사였어요. 가장 고마운 나라는 94%가 한국을 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가? 87%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이런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는 게 놀라웠죠. 문화교류도 활발했습니다. 키이우에 한국문화원이 문을 열었어요. K-팝 콘서트가 열렸고 태권도장이 개관했죠.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앞다퉈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 대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한국이 롤모델이에요.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한국어부터 배워야죠. 미콜라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그는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어요. 김서윤 교수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미콜라를 한국으로 초대한 거죠. 한 달간 서울에 머물며 치료도 받고 태권도도 배웠어요. 돌아올 때 그의 가방엔 태권도복과 한국어 교재가 가득했죠. 저 꼭 한국에 다시 올 거예요. 대학생이 돼서요. 1년이 지났습니다. 마리우폴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돼 있었어요. 초고층 빌딩이 서고 거리엔 전기차가 다녔죠. 공원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폐허였는데 이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스마트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년 전엔 난민이었는데 이제 제 집도 있고 일자리도 있어요. 다 한국 덕분입니다. 그의 아들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변화구나.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건물이나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고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델이었죠. 세계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길의 의미를.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특별 세션이 열렸어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이었죠. 저도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증인으로서요. 올레나 차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모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모델이라고 부르죠. 그녀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전후 사진들이 비교됐어요. 폐허였던 마리우폴이 현대 도시로 변한 모습. 이게 1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돈만 준 게 아닙니다. 기술을 줬고 사람을 교육시켰으며 무엇보다 진심을 줬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이전. 둘째, 인재 양성. 셋째, 지속 가능성. 이 모델을 전 세계가 배워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표결이 시작됐어요. 한국 모델을 국제재건 표준으로 채택할 것인가?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170개국이 찬성했죠. 놀라운 건 미국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회의 후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스티브였어요. 윌러,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 모델이 옳았어요. 우리 방식은 틀렸고요.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서요.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한 거예요. 공식 목적은 협력 논의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배우러 온 겁니다. 한국의 재건 노하우를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물론이죠. 함께 갑시다. 중국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중국 특사가 한태일 본부장을 만났어요.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파트너로서요. 한태일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두의 친구니까요. 유럽연합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기술과 한국 기술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우리도 도와주십시오. 한국 모델로요. 중동 요르단 국왕도 왔죠. 재건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손길이 필요해요. 남미 콜롬비아도 제안했습니다. 우리와 파트너가 돼주십시오. 한국 정부는 글로벌 K 리빌드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규모는 100조 원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세계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한 건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데이비드 로를 다시 만났어요. 협상장의 그 냉혈한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윌러, 한국 팀을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저 자만심 덩어리가 사과를요? 한테일 본부장을 소개시켜줬습니다. 데이비드 롤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어요. 한테일 본부장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함께 갑시다. 함께요? 네. 세상을 바꾸는 건 혼자 할 수 없어요.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바꾼 건 우크라이나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노벨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한국 재건팀이 올랐습니다. 한테일 본부장은 담담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상보다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의 미래예요. 결국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세계가 인정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40년간 나는 전쟁을 취재했다. 인간의 악함을 받고 탐욕을 받으며 배신을 받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희망을 받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것. 그것은 힘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지배가 아니라 협력이었다. 유럽인으로서 나는 부끄럽다. 우리는 500년간 세계를 지배했지만 착취했을 뿐이다. 한국은 겨우 10년 만에 더 많은 것을 이뤘다. 사랑으로 21세기의 리더는 한국이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증명했다. 나는 이제 믿는다.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간다면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키이우를 찾았어요. 마지막 취재였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됐거든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웃고 있었죠. 전쟁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전기차였죠. 자유주행이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사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어요. 중앙광장으로 가주세요. 가는 길에 본 광경들이 놀라웠습니다. 공원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카페에선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많이 변했죠?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엄청나게요. 이게 3년 만에 일어난 변화라니. 한국 덕분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구했죠. 중앙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거대한 조형물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을, 다른 한 사람은 한복을 입고 있었죠. 조형물 아래 명판이 있었습니다. 함께 만든 기적.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우정의 기념비. 사람들이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한 어린 소녀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동상은 뭐예요? 우리를 구해준 친구들이야.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이 어디예요? 아주 먼 곳이야. 하지만 마음은 여기 있지.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미콜라였어요. 밀러 아저씨. 이제 12살이 된 미콜라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미콜라. 많이 컸구나. 네. 저 이제 태권도 일품이에요. 내년엔 한국 가서 대회 나갈 거예요. 그의 어머니, 이레나도 있었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좋아요. 남편도 전선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가족이 다시 함께 살아요. 미콜라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한국어 교과서였어요. 저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 대학 갈 거예요. 훌륭하구나. 그리고 김서윤 선생님이 편지 보내래요. 내년에 서울로 초대한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한국인들은. 저녁이 됐습니다. 마리우폴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기차 안에서 본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농장이 펼쳐졌어요. 스마트팜들이었죠.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리우폴에 도착했습니다. 2년 전 봤던 그 신도시였어요. 하지만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더 들어섰고 거리는 더 활기찼죠. 이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스마트팜 관리자가 돼 있었어요. 박사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시는군요. 덕분에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쟁 전보다 더 나아졌죠. 그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거실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죠. 왜 태극기를 거셨습니까? 이반이 태극기를 쳐다봤습니다. 은인을 기억하려고요. 한국이 없었으면 저희는 아직도 난민이었을 거예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통 요리와 김치가 함께 나왔어요. 김치도 직접 담그십니까? 네. 한국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이제 우리 집 필수 반찬이에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문화가 융합되고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암흑천지였는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42년 기자 생활. 저는 수많은 비극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진심으로요.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여행이었죠. 한태일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박사님, 은퇴하신다고요? 네, 이제 쉴 때가 됐어요. 무얼 하실 겁니까? 책을 쓰려고요. 제가 본 기적에 대해서,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에 대해서요. 한태일 본부장이 웃었습니다. 영광이네요.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죠. 이 위대한 순간을 목격한 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받은 걸 돌려준 것뿐이에요. 그게 특별한 겁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책의 첫 문장이었어요. 나는 42년간 세계를 떠돌며 전쟁을 취재했다. 하지만 평화를 본 건 한국을 만나고부터였다. 이 책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힘이 아닌 사랑으로. 지금까지 제네바에서 시작된 역전극, 한국이 바꾼 세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계약서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선택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희망을 일군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세계가 배워야 할 진정한 리더십이 여기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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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